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이 낡은 옥탑방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이 작은 공간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했다. 이서연은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텅 빈 지갑과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24에 인생은 단 한 번도 따스한 적이 없었다. 부모님이 남긴 거액의 빚은 젊은 어깨를 짓눌렀고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오늘도 그녀는 세 군데의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편의점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 레스토랑 주방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빌딩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에 뒤엉켜 지독한 피로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월세와 이자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희미한 불빛을 내며 진동했다. 아르바이트 중개소에서 온 문자였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인 VVIP 호텔에서 하룻밤 동안 일할 긴급 인력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곳이었지만 제시된 일당은 그녀가 며칠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름한 가방을 챙겨들었다. 폭풍우를 뚫고 도착한 VVIP 호텔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카펫은 발걸음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서연은 주눅이 든 채 직원용 통로를 따라 안내된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맡은 일은 호텔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담당하는 임시 룸서비스 직원이었다. 정규 직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었다. 한편 문제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는 냉기가 감돌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KH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무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앞에는 값비싼 양주병이 거의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조금 전 그는 할머니이자 KH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과 격한 언쟁을 벌였다. 정략 결혼 상대인 오유라와의 결혼을 서두르라는 압박은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태무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였고 오유라는 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꼈다. 자유를 갈망했지만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라는 족쇄는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친구가 농담처럼 보낸 문자를 떠올렸다. 힘들면 내가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지. 그때 객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무는 술에 취한 눈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폭풍우 때문에 호텔 전체에 순간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가 막 복구된 참이라 조명이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가녀린 실루엣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친구가 보낸 선물이라고 단정했다. 짙은 알코올과 지독한 외로움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서연은 룸서비스 지침이 담긴 카드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 지배인으로부터 이 객실의 손님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니 요청한 와인만 조용히 두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강렬한 위스키 향이 코를 찔렀다. 그녀가 테이블 위로 와인을 올려놓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강한 힘이 그녀의 팔목을 잡아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소파로 끌려갔다. 남자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짙은 술 냄새가 풍겼다. 드디어 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있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버둥거렸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저는 룸서비스 직원.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태무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두 사람의 세계가 예기치 않게 충돌했다. 서연의 미약한 저항은 폭풍우 소리와 남자의 절망적인 숨소리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수치심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옆에는 어젯밤의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잘생겼지만 동시에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서연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옷을 주워 입고 요령처럼 조용히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지난밤의 일을 끔찍한 악몽으로 치부하려 했었다. 그녀는 다시 치열한 현실로 돌아와 빚을 갚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다.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그녀의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했고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속이 메스껍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함께 일하던 식당 아주머니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병원에 가보라고 성화를 부렸다. 서연은 병원비가 아까웠지만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몸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작고 허름한 동네 산부인과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초음파 기계를 그녀의 배 위에서 움직였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차가운 젤의 감촉을 느끼며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임신입니다. 그 말은 서연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빚더미에 앉은 24살의 미혼모.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런데 아기 집이 하나가 아니네요.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셋, 세상에 새 쌍둥이입니다.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새 쌍둥이. 그 단어가 서연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그녀의 시선은 초음파 화면에 고정되었다. 작고 희미한 세 개의 점, 세 개의 심장이 깜빡이며 뛰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터져 나오는 절망적인 흐느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산부인과를 나온 이서연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손에 들린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흑백의 이미지 속에 담긴 세 개의 작은 생명.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거리를 헤맸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귓가에는 세 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호텔 방의 기억과 초음파 사진 속의 작은 점들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아이들을 지워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차마 그럴 수 없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격렬하게 싸웠다. 지우면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세계의 심장을 영원히 멈추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보육원에서 보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 없는 아이로 자라며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 그녀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 만약 이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자신처럼 버려진다면 그들 역시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터였다. 그 생각에 이르자 서연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불행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물림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싹 텄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모성애였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가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것은 새아이의 엄마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용기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연약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굳세고 강인한 예비 엄마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구했다. 입덧으로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식당 주방에서 기름 냄새를 참아냈고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신문 배달을 했다. 밤에는 인터넷을 뒤지며 미혼모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샅샅이 훑었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아기용품은 어떻게 마련할지, 출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3명의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울지 모든 것이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며 돈을 모으고 틈틈이 태교에 좋다는 책을 빌려 읽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은 고단한 삶의 터전이자 곧 태어날 새 아이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꾸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한편 KH그룹의 회장실에서는 강태무가 복잡한 심경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가 남긴 희미한 온기와 낯선 위로의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얼음장 같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이름 모를 여자에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고 정략 결혼 상대인 오유라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결국 자신의 충실한 비서인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사람을 한 명 찾아줘. 태무는 그날 밤의 정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 호텔의 임시 직원 명단과 그 시간대의 CCTV 기록, 단서는 그것뿐이었지만 김 비서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의 조사망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KH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동원하여 며칠 만에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특정해냈다. 그녀의 기구한 삶에 대한 보고서를 읽는 태무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부모도 없이 빚더미에 앉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24살의 여자. 그날 밤의 만남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태무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동정심인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현재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무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었다. 그저 확인해야만 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이 자신에게 왜 이토록 강렬한 잔상을 남겼는지. 그는 김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 시각 이서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다. 집주인은 인정사정 없이 그녀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다.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가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비를 맞으며 뒹굴었다. 서연은 무너지는 몸과 마음을 겨우 추스르며 짐을 끌어모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뱃속의 아이들이 원망스러워지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 안으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가 멈춰서고 뒷문이 열렸다. 잘 차려입은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내리더니 곧이어 다른 한 남자가 차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남자, 강태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필이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순간에 그와 재회하게 되다니.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태무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찾던 여자가 빚에 쪼들려 길바닥에 나앉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태무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했고 임신을 무기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그의 차가운 이성은 그렇게 속삭였다. 찾고 있을 줄 알았어. 태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서늘하게 울렸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얼마면 되겠어? 당신 같은 여자들이 원하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닌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돈. 그는 그녀의 순수한 모성애와 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하찮은 돈으로 환산해버렸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강태무의 차가운 말은 이서연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산산조각 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의 새 아이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녀는 비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태무의 앞에 똑바로 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태무는 물론이고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김 비서조차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다. 충격과 분노로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 서연이 그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끔찍할 뿐이야. 그러니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 말을 마친 순간 서연의 세상이 빙글 돌았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방금 전에 격한 감정 소모가 그녀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한 것이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쓰러졌다. 태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날려 쓰러지는 서연을 받아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젖은 옷에서 전해져 오는 그녀의 차가운 체온에 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 비서, 빨리 병원으로 가. 그는 서연을 안아들고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태무는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KH그룹 산하의 최고급 종합병원이었다. 병원장까지 직접 나와 대기하고 있다가 태무의 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을 이끌고 달려왔다. 서연은 곧바로 VVIP 병실로 옮겨져 각종 검사를 받았다. 태무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잠시 후 주치의가 굳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환자분은 현재 임신 중입니다. 그 말에 태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단순한 임신이 아닙니다. 새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산모의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아이들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고단백 영양 공급이 시급합니다. 새쌍둥이, 그 단어가 태무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는 의사에게서 초음파 사진을 건네받았다. 사진 속에는 그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하지만 훨씬 더 선명한 세 개의 아기집이 보였다. 그 순간 그날 밤의 기억, 그녀의 저항, 그리고 빗속에서 돈 따위는 필요 없다며 절규하던 그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을 노린 사기꾼이 아니었다. 태무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섰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서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아이들을 뱃속에 품은 채 길바닥에 나앉아서도 돈을 거부했던 여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 KH그룹의 후계자와 직결된 운명적인 책임의 문제였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서연이 퇴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태무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결혼합시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뜻밖의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네, 사랑 없는 결혼, 계약 결혼이 될 겁니다. 태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합법적인 지위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새 아이를 절대 감당할 수 없을 테니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혼 기간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동안 그는 서연과 아이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진다. 대신 서연은 강태무의 아내로서 그리고 KH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했던 남자와 결혼이라니. 싫어요. 당신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태무는 그녀의 말을 예상했다는 듯 다른 서류들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새 쌍둥이 양육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 미혼모 가정이 겪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통계 자료, 그리고 그녀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빚의 액수였다. 당신의 자존심이 아이들의 미래보다 중요합니까? 태무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태무의 제안은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가난과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자라기를 바랐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엄마로서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겉으로라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 결혼이 성사되었다. 서연은 퇴원과 동시에 태무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성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집은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없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곳에서 새로운 적과 마주해야 했다. 바로 강씨 집안의 일을 총괄하는 박 집사였다. 수십 년간 강씨 일가를 모셔온 그녀는 태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 같은 서연은 자신의 주인님을 꿰어 신분 상승을 노리는 불효에 불과했다. 그녀는 서연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태무는 서연을 그녀가 사용할 방으로 안내했다. 그의 침실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있는 방이었다. 그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와 블랙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이 집의 규칙입니다. 꼭 숙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카드를 쓰면 됩니다. 그의 태도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직원을 대하는 고용주와 같았다. 서연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거대한 황금 세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무와의 계약 결혼은 이서연의 삶을 안락한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대한 저택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박 집사를 필두로 한 사용인들의 보이지 않는 멸시와 감시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뱃속의 아이들을 느끼는 것뿐이었다. 아이들의 작은 태동은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무는 그녀에게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KH그룹의 본가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태무는 최고급 의상과 보석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며 그저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섰지만 그 모습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낯설기만 했다. KH그룹의 본가는 태무가 사는 저택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고풍스러웠다. 집안 곳곳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는 듯했다.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은 서연의 손을 태무가 언뜻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서연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H그룹의 살아있는 전설,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태무의 할머니이자 작은 양품점에서 시작해 KH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작고 마른 체구에서는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서연이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마치 값나가는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날카로운 시선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증손주들을 품고 있다는 그 아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낭낭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태무가 나서서 서연과의 결혼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곧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 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찻잔을 들었다. 근본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순 없다. 아이들은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이니 거두겠지만 어미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어. 그녀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이들만 빼앗고 자신은 내쫓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태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제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서연 씨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제 옆에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자와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태무와 그의 가족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을 일으켰는지 실감했다. 한편 태무와 서연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상류 사회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소식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다름 아닌 태무의 약혼녀였던 오유라였다. 오유라는 국내 최대 백화점 체인을 소유한 유성그룹의 외동딸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그녀에게 강태무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런데 웬 듯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나타나 자신의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초라한 배경을 알게 되자 경멸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오유라는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태무가 서연을 위해 예약해둔 최고급 산전 관리 클리닉에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났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유라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어머, 강태무 씨의 새로운 분이시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평범하시네요. 그녀의 말 속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라는 서연의 배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새쌍둥이라니 정말 대단한 행운이네요. 태무 씨가 워낙 아이를 원했거든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발목을 잡은 것 같아 축하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을 돈을 보고 계획적으로 임신한 여자로 몰아갔다. 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상류층의 화법에 익숙지 않은 그녀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유라는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사교 모임에서 이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글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여자라는데 갑자기 새쌍둥이라니 이상하지 않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누구 씨인지도 모를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잖아. 그녀의 말은 상류층 부인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서연의 임신은 곧 추악한 스캔들로 변질되었다. 유라의 최종 목표는 강 회장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야말로 태무와 KH그룹에 어울리는 짝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는 마치 강 씨 가문을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태무 씨와 그룹의 순수한 혈통이 걱정될 뿐이에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결국 유라의 계략은 통했다.
가문의 명예와 핏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 회장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것이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서연을 본가로 호출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강 회장의 모습은 마치 재판관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아이를 낳거든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하겠다. 만약 내 손주의 아이들이 맞다면 성가시게 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어미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마. 하지만 만에 하나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면 너는 물론이고 그 아이들까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서연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강 회장의 마지막 통첩은 이서연의 세상에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거대한 집은 이제 황금세장이 아니라 언제 자신을 내쫓을지 모르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친자 확인 검사. 그 말은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박 집사의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온몸을 찔러댔다. 그날 밤 강태무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는 서재로 향하다가 굳게 닫힌 서연의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적막감 속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그는 노크를 하려다 망설였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까지 신경 써야 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쩐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오늘 본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전해 듣게 되었다. 보고를 듣는 태무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할머니가 서연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서연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의심하고 자신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를 돌려 다시 본가로 향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강 회장은 놀랐지만 이내 손자의 눈에 서린 분노를 읽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태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태연하게 찻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그저 우리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근본 없는 아이에게 휘둘리는 너를 바로잡아 주려는 것이야. 그 말은 태무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누구도 제 아내와 아이들을 의심하고 모욕할 순 없습니다. 할머니라도 말입니다. 태무는 한 걸음 다가가 강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친자 확인 검사 따위는 없을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서연 씨를 괴롭히신다면 저는 이 자리와 KH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모두 버리고 그 사람과 아이들 곁에 서겠습니다. 제게는 제 가족이 그룹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강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평생 자신의 말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던 손자였다. 그런 그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태무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였다. 태무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서연에게 그 어떤 압박도 가하지 않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태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계약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서연과 뱃속의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저택의 주방장을 불러 서연의 식단을 직접 챙겼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식재료를 공수해왔고 서연이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면 밤늦게라도
그녀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구해오도록 지시했다. 그의 변화에 박 집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놀랐지만 감히 누구도 불평하지 못했다. 태무는 서연의 정기 검진일에도 빠짐없이 동행했다. 그는 의사에게 태아의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했고 초음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연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방을 태교의 좋은 책과 클래식 음반으로 가득 채웠다. 밤에는 자신의 서재에서 일하는 대신 서연의 방 건너편에 있는 작은 거실에서 업무를 보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서연은 다리에 심한 경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마침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태무가 그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다리를 붙잡고 있는 서연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다리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라는 차가운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얼마 후 KH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파티가 열렸다. 태무는 서연에게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거절할 수 없었다. 파티장에는 예상대로 오유라가 와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어머, 몸도 무거운데 이런 곳은 어쩐 일이에요? 천안 출신이라 이런 파티는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겠어요. 그 순간 태무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유라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근처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여러분께 제 아내 이서연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태어날 제 새아이의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하죠. 앞으로 제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와 KH그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파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유라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태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가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보호와 따뜻한 배려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새로운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오유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깡그리 태워버렸다. 강태무가 자신을 버리고 근본 없는 여자에게 보인 맹목적인 애정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설상가상으로 강태무는 KH그룹과 유성그룹 사이의 모든 협력 관계를 조용히 끊기 시작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압박에 유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오유라의 아버지는 그녀를 거세게 질책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그녀는 극단적인 복수를 결심했다. 오유라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서연과 그녀 뱃속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강태무를 가질 수 없다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해 버리리라.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서연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계획이었다. 며칠 후 오유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연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지난날의 오만함을 모두 거두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에게 사과했다. 모든 것을 단념했으며 곧 유학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다며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차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연은 태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태무는 즉시 반대했다. 오유라라는 여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절대 만나서는 안 돼. 하지만 서연은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갈등을 평화롭게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태무를 설득했다. 괜찮을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태무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태무는 서연 몰래 김 비서에게 만남의 장소 주변에 경호팀을 배치하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또한 그는 오유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수상함을 느끼고 김 비서에게 유성그룹과 오유라 남매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도록 명령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그의 오감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약속 당일 서연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유라가 말한 한적한 야외 카페로 향했다. 유라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서연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등 더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서연은 그녀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린 서연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굉음과 함께 배달용 스쿠터 한 대가 인도를 넘어 카페 테라스로 돌진해 왔다. 스쿠터는 마치 목표물을 정한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달려들었다. 깍! 유라는 계획대로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몸을 피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무거운 몸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한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카페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호원들이 뛰쳐나왔다. 한 경호원이 몸을 날려 스쿠터 운전자를 덮쳤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스쿠터는 그대로 테이블을 들이받았다. 테이블과 의자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산산조각 났고 그 충격으로 서연의 몸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그녀의 배에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가, 안 돼. 서연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근처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태무의 세상은 그 순간 멈췄다. 그는 야수와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차에서 뛰쳐나와 쓰러진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살기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품에 안아들었다. 서연 씨, 정신 차려요. 내가 있잖아, 제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그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질주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태무는 김 비서에게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스쿠터 운전자, 무슨 수를 써서든 입을 열게 해. 그리고 오유라, 당장 출국 금지시키고 경찰에 넘겨. 내가 모아둔 유성그룹 비자금 자료, 지금 당장 모든 언론사에 터뜨려. 한 놈도 남김없이 전부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서연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서연은 절대 안정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동안 강태무의 분노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스쿠터 운전자는 얼마 못 가 오유라의 오빠에게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동시에 KH그룹이 터뜨린 유성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스캔들은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임신한 여성을 향한 잔혹한 범죄 계획과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규모 부패 스캔들. 여론은 들끓었고 유성그룹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결국 오유라와 그녀의 오빠는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유성그룹의 오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오유라가 수갑을 찬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태무는 서연의 병실을 지켰다.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서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수척해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태무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가장 끔찍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그들의 관계는 계약을 넘어선 운명적인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오유라의 비극적인 몰락 이후 이서연은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무는 모든 외부 일을 김 비서에게 맡기고 오직 그녀의 곁을 지켰다. 끔찍한 사건은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에 얽매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를 함께 약속하는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고 있었다. 몇 주 후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진통이 찾아왔다. 새 쌍둥이의 출산은 처음부터 고위험 분만으로 예상되었기에 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긴장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태무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분만실로 함께 들어갔다. 그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오직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서연의 모습에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연 씨,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내가 있잖아. 우리 아가들도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 태무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마지막으로 예쁜 딸이 세상에 태어났다. 서연은 탈진한 상태에서도 아이들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이들을 품에 안겨주자 태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손가락보다도 작은 아기들의 손, 자신과 서연을 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얼굴.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안아들고 서연의 곁에 누웠다. 5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충만한 행복만이 남았다. 서연이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강 회장이었다. 그녀는 이전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아가야. 이 늙은이의 아집과 편견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강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오유라 사건을 겪으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가문의 명예와 핏줄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손자와 그의 가족을 잃을 뻔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바로 내 손주를 지옥에서 구해낸 보물이다. 우리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줘 진심으로 고맙다. 그녀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용서했다. 건강하게 퇴원한 서연과 새 아이들이 저택으로 돌아오던 날, 집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차갑고 텅 비었던 공간은 아기자기한 아기용품들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집사를 비롯한 모든 사용인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새로운 안주인과 아기들을 맞이했다. 강 회장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증손주들을 돌보며 서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태무는 서재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계약 결혼 서류였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그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버렸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야.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서연 씨,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갑고 텅 비었던 내 세상을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가득 채워주었어요. 이제 계약이 아닌 내 심장으로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진짜 가족으로 살아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얼마 후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했던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푸른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태무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였다. 강 회장은 3명의 증손주를 품에 안고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축복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한때 적막했던 강태무의 저택은 매일같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새쌍둥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KH그룹의 총수 강태무는 집에서는 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니기 바쁜 평범한 아빠였다. 그는 능숙하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며 아내의 일손을 쉬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과 태무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태무가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우리 아가들은 신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해와 상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운명의 밤, 그 밤은 그들에게 상처가 아닌 서로를 구원할 기적의 시작이었다.